자, 선생님 정책 의제 설정. 일단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이 중요하니까 정책 의제 설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냥 문제로만 존재하는 것도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옛날에도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데 어때요? 그런 거 없다가 최근에 조금 심해지고 그런 거 있으니까 떠오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기가 국무회의에 또는 이 정부 의제로 들어오는데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런 거 사회적 이슈만으로 되게 많은 문제들을 다 정부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의제 설정은 이런 많은 사회적 이슈가 어디서로 들어오는 과정을 정책 결정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 제한된 문제에서 국무회의 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의제 설정은 이제 어떤 거 이런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라든가 공공 의제가 정부의 의제로 들어오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정책 의제 설정의 의미 쪽이 있는데 등장 배경과 개념 이런 부분이 먼저 있고 등장 의제 설정은 1960년대 미국의 대규모 흑인 폭동을 계기로 특정한 사회 문제가 왜 정책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가를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학의 연구 대상이 됐다. 그 전에도 흑인 문제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이게 심화돼서 터진 게 흑인 폭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흑인 문제가 흑백 문제가 미리 뭐가 됐으면 정책 문제로 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놨으면 상당히 그런 폭동은 안 일어났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부터 생각해서 나온 게 정책 의제 설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우리가 보통 정책 문제라는 건 바람직하다고 믿어지는 것 이상과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 현실과의 차이를 보통 정책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문제, 요구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바람직한 것과 현재 문제 차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 차이도 봐봐요. 이 차이가 다 정책 문제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인한 수준에 있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수준에 있으면 정책 문제가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용인한 수준을 넘어가면 그냥 뭐한다 데이트하다가 말로 말로 뭐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실제로 구타하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용인한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답은 정책 의제 설정으로서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다루는 행위로서 정부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하고자 공식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때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 의제 설정은 자, 던이라는 사람의 의제 설정의 특징이겠는데 한 번 정도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역동성, 역사성, 공공성을 갖는다. 의제 설정의 중요성과 3종 오류. 자, 3종 오류라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3종 오류가 있기 위해서는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서 3종 오류를 이야기해 볼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건 시험에서는 딱 한 가지 부분으로만 나오니까 편하게. 자, 경찰이 용의자를 잡았네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살인 용의자든 어떤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이 용의자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 용의자예요. 용의자 지금. 범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용의자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어. 그렇죠? 분명히 용의자는 범죄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잡았겠죠. 그렇죠? 이걸 아직은 그런데 확실히 모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작업가설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요. 우리가 이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모르죠. 이건 작업가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참 용의자가 미안해요. 무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미안해요. 용의자를 잡아놓고 용의자가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잡았겠죠. 이건 작업가설. 그런데 봐봐요. 잘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 이 용의자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전제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용의자가 무죄가 아니라고 놓고 용의자 네가 무죄인 걸 증명해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요. 용의자가 무죄가 이걸 전제로 해놓고 용의자한테 너 무죄임을 네가 증명해봐. 이건 좀 웃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용의자가 무죄라고 놓고 용의자가 무죄가 아님을 누가 증명해야 되겠어요? 경찰이 증명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물건을 훔쳤어. 물건 훔친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나가는 A한테 그냥 잡았어. 용의자인 것 같아. 또 허름하고 그런 것단 말이야. 잡아놓고 너 훔쳤지? 네가 안 훔쳤음을 증명해봐.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연구는 용의자는 무죄라고 놓고 누가 이걸 증명해야 돼? 경찰이. 그럼 연구자가 어떤 걸 개발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이 국민들한테 만약에 교육을 연구한 사람이 전통적 교수법보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연구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이 둘의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르지 않음을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같다고 놓고 나서 연구자가 다름을 증명해야 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용의자가 무죄가 아니라고 놓고 해야 되는 걸 이걸 연가설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연가설, 규무가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연가설입니다. 연가설이 참이고 거짓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연가설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연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합니다. 근데 연가설은 아까 뭐였어요? 용의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죄다. 이게 연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의자는 무죄다. 그러면 용의자가 무죄가 참이에요. 진짜로 용의자는 무죄예요. 그래서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채택했어요. 그건 잘한 거죠, 그냥.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헛수고한 거죠. 근데 용의자가 무죄라는 게 참인데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기각해버려요. 그럼 용의자는 자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옥살해야 되겠죠. 이걸 일종오류라고 그래요. 일종오류. 자, 일종오류는 그래서 연가설이 참인데 연가설을 기각해버리는 것. 일종오류라고 그래요. 자, 이왕 아는 거 뒤에 또 평가 부분에 또 오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3.5류까지 가보자고요.
근데 영가설이 거짓이에요. 용의자 무죄가 아니에요. 근데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채택해 줘 버렸어. 그럼 용의자는 풀려나겠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정오류라고 그래요. 용의자가 무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용의자가 무죄라고 말한 걸 기각해. 그럼 용의자는 이제 뭐 잡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검증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일 바른 것이 어떤 거겠어요? 원하는 것이 이 부분이겠죠. 경찰은 용의자 잡았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어야 되겠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건 놔두고 그냥 이건 오류가 없는 거고 1종 오류, 2종 오류. 쌤 하나만 물어볼게. 1종 오류가 더 커요? 2종 오류가 더 커요? 1종 오류가 더 심각한가요? 2종 오류가 더 심각한가요? 2종 오류는 땡본 사람이 많은 거야. 죄를 져서 땡본 사람. 무죄를 때렸으니까. 1종 오류는 죄 안 졌는데 억울한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어떤 게 더 심각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1종이라고 이야기 부른 거야. 근데 이 오류를 둘 다 줄였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종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기 위해서 증거가 3개 갖고는 안 돼. 10개는 있어야 유죄를 때려. 그러면 한두 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풀려나겠죠.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겠어? 2종 오류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2종 오류를 줄이려고 조금만 혐의 있으면 다 유죄로 때려. 그럼 억울한 사람 엄청 많아지겠죠. 둘 관계는 서로 줄이기는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둘을 전부 줄이지는 못해. 이게 1종 오류야, 2종 오류야.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그러면 3종 오류는 뭐냐면 경찰이 적용하려고 하는 죄 자체가 죄가 아니야. 그게 잘못되어 버렸어. 그럼 여기서 1종 오류, 2종 오류 따져봐야 뭔 문제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자체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정해놓은 죄 자체가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 말이 안 되죠. 그 오류가 3종 오류. 3종 오류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정의 자체가 잘못돼 버렸어. 그렇죠? 우리가 빈곤층 대책을 했는데 빈곤층이 아니야. 그 수준은 빈곤층이 아닌 수준이야. 그러면 대책이 잘못돼 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종 오류라고 그래요. 3종 오류. 그러니까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 또는 그 해결책이 아닌데 그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해서 1종 오류, 2종 오류 이야기하는 거 웃기는 거잖아. 그게 3종 오류라고. 이제 정확히 무슨 오류인지 알겠죠? 1종, 2종, 3종 오류 중에서 3종 오류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3종 오류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린 거야. 문제 정의조차 잘못했거나 해결책, 대책 자체가 잘못된 걸 몇 종 오류라고 그런다? 3종 오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문제를 정부 문제로 들어오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오류 문제를 이야기하겠어. 자, 선생님 봐봐. 정부가 처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건 1종 오류, 2종 오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에서는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을 수 있겠잖아. 처방을 했으니까. 근데 아예 처방하기 전에 잘못된 걸 하는 것을 우리가 3종 오류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래서 잘못된 문제사항에 대한 이해로 진정한 처방이 되지 못하는 정책 문제의 정의와 목표 설정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도 홍수 대책 같은 거 할 때도 홍수 대책에 있어서 이를테면 뭐가 많아서
교통이 많아서 문제가 되니까 교통을 줄이자, 이런 것들은 대책이 될 수가 없겠죠. 차들이 많이 침수되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를 막아서 교통을 이를테면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침수를 어떻게, 배수구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교통을 교통 혼잡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정오리라고 한다. 그 삼정오리라는 것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거기 220페이지에 있는 거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거기 그림만 좀 봐십시오. 코브와 엘더의 정책 의제 설정 모형 그림 있죠.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중 의제가 되고 정부 의제가 되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책마다 굉장히 이 영어를 잘못 쓰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쌤. 무슨 말이냐면 책마다, 우리나라 책마다 번역서마다 번역이 엉망이어서 쉽게 해서 일관된 용어를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요즘은 좀 정리된, 그래서 출제된 것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자, 한 장 일단 넘겨보시면, 그럼 그 표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컵과 엘더가 들어온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도 바라고,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222페이지에 정책의제 단계 또는 이걸 정책의제 수준에 따른 분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기초를 다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바깥에 뭡니까? 어젠다 리버스라는 게 있죠. 제일 바깥에 공정의제라고 돼 있죠. 그건 거의 대부분 책에서는 의제 모집단이라고 번역을 해요. 공정의제라고 번역을 안 해. 자, 다시요. 자, 쌤,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우리가 공정의제 이렇게 돼 있죠. 공정의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의제 모집단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공정의제가 아니라 이건 이 표에 있는 책에만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책은 다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 영어상으로도 의제 모집단이라고 해야 돼요. 의제 모집단이라는 것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걸 의제 모집단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체제의제 이게 많은 책에서 체제의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정의제라고 똑같은 걸로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책에서 이게 공정의제입니다. 지금 정리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공정의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문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의제가 공정의제. 자,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공정의제.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으면 이거 중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정부에서 뭐 한다? 이제 이거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되겠는데 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의제가 무슨 의제가 된다? 거기 제도 의제가 되고, 제도 의제는 뭐라고도 부른다? 정부 의제라고도 부르고, 정부 의제뿐만 아니라 무슨 거기에 있는 것처럼 공식 의제 또는 정책 의제, 지금 이런 거 정말 싫죠. 그냥 하나로만 딱 부르면 좋은데, 책마다 번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공무원들이 국가가 뭐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제가 정부의제. 그럼 여기 결정의제는 뭐냐면 이제 임박했어. 쉽게 말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결정의제라고 그래. 결정의제. 완전히 임박해 있는 거. 자, 제도의제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도 결정의제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국가가 해야 되겠다만 생각했는데 거기서만 그치고 실제로 문제 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부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한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엉망이죠. 카트 행정부에서도 이게 생각하고 의료보험 해야지 했는데 여전히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건 오바마 와서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그냥 정부제가 될 수 있어놓고는 결정적으로는 안 됐다는 소리죠. 이제 결정의제까지 들어온 건 뭐다?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쌤 여기 이 순서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의제 모집단 많은 문제들, 이게 여기는 아직은 정부가 개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중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공중의제, 정부 관료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책 또는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공정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다음 실제로 결정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를 결정의제라고 한다. 이것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른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까 콥과 엘더가 들어오는 것하고 콥과 엘더의 모형 지도하고 단계하고 이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콥과 엘더가 이야기했다시피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중의제가 돼서 정부의제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이건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시험에는 거의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오고 아까 콥과 엘더가 들어오는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 이건 뭐 한다. 시험에 좀 나오긴 해요. 콥과 엘더. 그다음 거기 콥과 로스의 주도 집단에 따른 분류, 그렇죠? 정책 유형.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해요. 굉장히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선생님, 이건 쌤들이 금방 이해는 했죠? 외부 주도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정부의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부의제 공식의제화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 주도형이라고 부른다. 거기도 중요한데 전자거래, 벤처사업, 그다음 개방형 임용제, 소비자보호, 지방자치 실시, 그린벨트 해제,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 소비자보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지금 물난리 났을 때 쿠팡에서 물건 잘못 쓰면 돼요? 안 돼? 중고 파는 게 어디죠? 토마토가 아니라 뭐야? 당근? 미안해요. 토마토 당근 헷갈렸으니까. 당근에서 뭐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소비자 그러면 이런 거 많이 사기당하고 그러면 소비자 보호해주라고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외부 주도형이 되면 공정의제가 됐다가 이게 국가 문제로 들어가니까 공식의제화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의제화 되겠죠.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런다?
외부 주도 모형이라 그런다.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많이 이런 게 나타나겠죠. 선진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거기 몇 가지만 체크합시다. 외부 주도형, 쟁점이 정부 밖에서 발생해서 공정의제가 성립되고 최종적으로 공식의제로 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답은 이 모형을 허시만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강요된 문제라고 한다. 외부 주도형, 허시만 강요된 문제, 이건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라고, 거기 모형의 정책의제와 과정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나번하고 답번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외부 주도형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하나 지평에 대한 수능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요 없게 된다. 시켜서 사회에서 뭘 하는데 지평은 잘 되겠죠. 근데 사회에서 그런 토의 과정은 상당히 비용은 들겠죠. 그 말을 이야기하고, 얘만 좀 알아두십시오. 바랍니다. 얘만. 그 다음 동원형은 어떤 걸 말할까? 동원형은 보통 어떤 데서 많이 나온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가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쟁점이 정부 내에서 발생해서 공식의제 혹은 차제의제로, 거꾸로 돼. 원래 공정의제가 정부의제가 돼야 되는데 정부의제가 공정의제로 되는 거. 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때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정부 의지에 따라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사업들, 올림픽, 월드컵 유치, 가족계획 사업, 이런 가족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어때?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정부가 이 의디에 대해 PR 막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켜서 이 동호 모형은 PR을 많이 한다. PR. 많이 이건 문제가 많다. 그 전까지 별로 정부 사람들 느끼지 못했는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옛날에 인구가 너무 이제 못 사는데 얘들만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좀 제한해야 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 이제 정부가 그걸 알고 나서 계속 뭐 한단 말이에요? 공정의제화 시켜. 둘만 그 전에는 국민들은 별로 그런 것에 대한 얘 나면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먹고 태어나니까, 먹을 먹은 태어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부가 심각하니까 뭐 한다? 둘만 잘 살아자, 많이 나오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PR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원형. 그 다음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월드컵 유치하면 굉장히 많이, 월드컵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맨날 선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동원형이다. 새마을 사업도 그렇고, 정부 의제와 과정 쪽 보시면 되고, 내부 접근 모형은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을 때. 자, 여기는 뭐가 없어져. 공정의제 없이 그냥 바로 공식의제화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비밀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거기 내부 접근 모형 보니까, 내부 접근 모형은 정부 내에서 쟁점이 발생하고 쟁점 주도자들이 그 쟁점을 일반 국민에게 확산시킬 필요 없이 정부제로 전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관료들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 라번 보니까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특징으로는 특별히 PR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라번 보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나라, 즉 소수의 지계획의 관심 없는 또는 다수 사회적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교, 국방 등 대중적인 쟁점을 내포하지 않을 때 종종 활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경우 국방부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무기 구매 예약, 마산 수출 자유지역 결정,
금강산 관광, 대북상 이런 것들은 굳이 알릴 필요 없겠죠. 알리고 결정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 구매할 때 어때요? 굳이 우리가 로키드 마틴을 하든 뭐 하든 그런 건 상관없이 어때요? 그냥 결정하죠. 내부에서 우리는 여기 이 회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 PR 안 하죠. 그리고 그거 알면 또 골치 아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내부적 균형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는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한두 번 풀어보면 모든 문제는 반복해서 지문이 나와서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킹던의 정책 창의론, 킹던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으로 OX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보기로 하고, 킹던의 정책 창의론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했냐면 뒤에 나오는 쓰레기통 모형, 코엔과 마체 쓰레기통 모형을 여기다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을 먼저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쌤, 이건 어차피 오늘 또 할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코엔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는, 무정부 조직에서는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직은 목표도 불분명하고 기법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유동적인 참여를 하는 그런 조직을 말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대학교 한번 볼까요? 대학교 삼성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 가서 목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2조 반도체를 통해서 뭐 50조 달성 뭐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50조 달성 어떻게 해요? 반도체 어떻게 하고 뭐 가전제품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핸드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기는 대학교 가봅시다. 인하대학교 가서 대학교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전인교육이고 학문연구요. 어떻게 전인교육을 해요? 구체적으로 하게 좀 말을 하죠. 전인교육이 뭔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대학의 목표가 뭡니까? 뚜렷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특히 뭐 학문의 탐구, 학문의 연구 어떻게? 아까 삼성은 말했잖아요. 반도체 몇 개 팔고 뭘 몇 개 하고 그런 거 없잖아. 그다음 기법, 삼성 기법 표준화된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하대 교수 방법, 교수들마다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똑같은 교수 없죠. 삼성은 그래서 하나의 사원들이 기계야. 내가 잘 나가니까 삼성에서 내가 나오면 삼성 망하겠지. 절대 안 망해. 왜? 다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표준화가 안 됐잖아, 교수법이. 그다음 참여. 자, 선생님 혹시 대학교 나왔으면 지금 교수님이 학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 직장이 그래? 필요할 때만 오죠. 금요일날 자기 수업 없으면 안 와버리죠. 물론 학생들도 금요일날 자기 수업 없으면 안 가죠. 유동적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되어 있긴 한데 조직은 목표를 가지고 2명 이상의 결사체가 모여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건데 목표도 불분명해, 기법도 불분명해, 참여도 지 맘대로. 그러니까 조직되어 있는데 무정부 상태 맞죠? 이런 조직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적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예를 제시를 들어볼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듣고 이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것만 하면 이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인하대 사범 이 행정학과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의 이 학생회의실에
저기가 고장났어. 뭡니까? 복사기가 고장났어. 복사기가 고장났다.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걸 이제 날짜가 재보셔 7월 1일 날 고장났어. 그럼 이건 그대로 고장난 채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 행정실에서 상반기, 전반기 정리를 해보니까 비품대로 1,000만 원이나 안 썼어. 원래 써야 되는데 이게 남아서 물론 다 썼는데 여분이 이렇게 남았다면 이거 해결책이죠. 살 수 있는 해결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있다 그래서 금방 이거 삽니까? 아니죠. 그냥 이것도 있어요. 그냥 해결책. 따로 행정실에도 그냥 흘러가요. 그냥. 이걸 언제 했다 그러면 이걸 6월 30일 날 했다 해도 좋고 7월 8일 날 했다 합시다. 그럼 흘러가요. 그냥. 그렇다고 결정된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애들이 공무원 공부한다고 학생회장을 안 뽑았어. 여기 행정학과 또는 사회과학대학에 학생회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반기 9월 1일 날에 계약도 했으니까 학생회장 뽑읍시다 해서 9월 1일 날 뽑지는 않지만 뽑았다고 합시다. 참여자죠. 참여자. 그렇죠? 참여자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학생회장의 복사기 고장났으니까 삽시다 이렇게 결정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그냥 흘러다녀요. 그런데 마침 학장님이 이 외국에 있다가 8월 15일 날 16일 날 오셨다고 합시다. 오신 뒤에 학생회장도 새로 뽑혀고 그랬으니까 우리 간담회 할까? 커피 한잔 마실까? 이게 선택 기회라는 거죠. 이게 우연히 한 통 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8월 16일 날 서로 간담회를 하면서 뭐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학생회장 새로 된 사람이 참 그런데 우리 복사기 고장났는데요. 학생회장이 그래? 행정실 전화해볼게. 행정실 전화했더니 나 못해. 다행히. 그럼 8 며칠 날까지 그거 구입해 주십시오.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흘러가다가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가서 해결책이 이루어진다는 게 우연히 일어난다는 게 쓰레기통 모양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 잘 봅시다. 지금 전화를 했는데 상반기 거 다 썼는데요. 그래서 학장님이 사비로 살 수는 없는 거죠. 해결되겠어? 지금 해결책이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거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자, 근데 킹더는 어떤 문제는 뭐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정책 의제가 됐는데 어떤 문제는 실제로 이제 채택돼서 채택돼서 법안 같은 거, 정책이라는 게 법안 같은 걸로 나오잖아. 법안이 된 거고, 어떤 문제는 채택이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이론에서 힌트를 얻은 거야, 이 이론에서. 다시요? 어떤 문제는 이 의제로 선정되고, 어떤 문제는 의제로 선정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문제는 채택이 되고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 뭘 빌려서? 쓰레기통 모형을 빌려서. 자, 한번 봅시다. 똑같은 논이야. 봐봐. 아주 간단한 논이야. 문제 흐름. 아까 봤다시피 문제 흐름이 생겼어. 이를테면 어떤 거, N번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온라인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도 생겼고, 온라인 성폭력 문제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데이트 폭력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기 수혜 문제도 있고, 또는 이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금 또 지하세방, 반지하 문제도 있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다? 흘러가요. 그냥 생긴 것대로 흘러가. 지금 반지하 문제는 사실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어? 짜파구리 나온 거, 기생충 나올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문제 흘러나왔다가 거기서 한번 부각이 좀 됐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 흐름들이 쭉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자, 정책의 흐름. 이건 선생님 실제로 정책 흐름은 쓰레기통 모형이면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아까 1,000만 원이 남은 것처럼 해결책이 뭐냐면 정책 흐름은 이거하고 또 별 상관없이 흘러가다가 정책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을 강화하는 사람이 사무관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자기가 이 어떤 것에 대한 만약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안건 같은 걸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정책의 흐름이에요. 이런 이 사무관이 만들어놓은 안건 같은 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히 해결책, 대안이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또는 대안들을 어떻게 해서 사무관뿐만 아니라 뭐 이 정부 차원에서 관료 차원에서도 여러 전문가들 불러다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이런 것 만약에 홍수 같은 것도 홍수 대책 같은 거 어떤 게 해야 될 건지 미리 어떤 결정안이 나와 있다면 이걸 정책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 정치의 흐름. 이번은 여기는 어떤 것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의 해결책. 정치의 흐름은 이를테면 좀 참여자, 뭐 선택기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해. 아까 4가지 있었잖아.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 있었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참여자나 선택기を조금 더 포함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치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정치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이 법안으로 나온다 합시다. 법안으로 나온 정책이 있다 할 때 또 어떤 거 여러 가지 대안으로 나온다 할 때 대안들을 나온다 할 때 정치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이를테면 국회도 이게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정당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정당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정치의 흐름이라고 그런다. 다시요. 3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그 다음 정치의 흐름. 자, 이런 것이면 주로 이제 여기 봐봐요. 이런 것들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있는데 이 3가지가 우연히 하나로 뭐 겹쳤을 때 중첩됐다 그럽니다. 중첩. 겹쳤을 때 뭐가 일어난다? 윈도우,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거야. 뭐라고요? 정책의 창이 열리고 창이 이렇게 열리는 동안에 정책이 결정될 수 있겠죠. 자, N번방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원래 이제 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었어요. 정책으로서. 거기에다가 정치에 있어서도 마침 국회가 회기 중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안 높아? 다 마련돼 있으니까. 높겠죠. 그런데 완전 중첩이 아니라 부분 중첩이 됐다면 가능성은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만나서 문제까지 확인했어.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1,000만 원이 없대. 그럼 해결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정기국회라 둘이 이렇게 흐름이 우연히 만났어. 근데 대안이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들고 정부 관료들이 그것에 대한 연구조차도 안 해놨어.
그럼 법안으로 나올 수가 없지. 정책으로 나올 수가 없겠어. 그러니까 세 가지 흐름이 완전 중첩이 됐을 때 일어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책 읽을 때 이해는 됐겠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쌤. 그 다음 거기 자 다른 내용들은 조금하고, 그래서 226페이지 완전 중첩하고 부분 중첩 이야기까지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아까 쌤 봐봐. 대책은 아직 안 세웠지만 우리가 반지하 문제가 기생충을 가지고 떴어. 와, 이거 문제다. 그럴 때 문제의 창은 열렸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관심 없고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 없고, 그러니까 바로 닫혀버리죠. 반지하 문제 해결됐어요? 이번에 한번 봅시다. 문제의 흐름도 열렸어. 수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인도 관심을 가졌어. 근데 우리 반지하 문제가 법률도 많고 뭣도 많고 이렇게 해서 실제 해결책을 보니까 거의 힘들어. 그럼 지금 잠시 이야기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 세상에, 개인 건물인데 반지하 짓지 마. 또 논란이 되겠잖아. 개인이 반지하를 짓든지 완전지하를 짓든지 뭔 반지하는 괜찮고 완전지하는 괜찮고 반지하는 안 되고, 그것도 또 말도 안 되고. 그럼 지하 쪽은 다 짓지 마? 말도 안 되고. 그럼 이것도 흐지부지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그런 것들. 그래서 봐봐, 정책의 창에서 봐. 자, 개폐 예측은 이제 금방 알겠죠. 정책이 미안해. 5번 하다 말했죠. 226페이지 위에 양가로 5번 문제의 창이 열렸다고 하고, 정책의 흐름이 주요 동인이 돼서 열리는 정책창을 정치창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열릴 수 있단 말이야. 정당이 이거 문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관료들이 이 대안 나왔어요 하는 걸 못 봤죠. 그래서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말은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방가로 5번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 다음 정책의 창 개폐 예측, 이것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열릴 것이다 안 열릴 것이다는 대강 쌤 봐봐. 아무리 뭐가 해도 완전 중첩이 되려면 정치 흐름이 열려야 되잖아. 정치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어?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느냐는 이미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예측할 수 있죠. 아니, 국회 회기는 언제 열리고 뭐하고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 국정감사 언제 일어나고. 그런데 예기치 않게도 할 수 있겠죠. 막 수혜대에서 임시회의를 연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개폐 예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정책의 열림의 파급 효과, 이건 당연히 이런 거야. KTX 문제가 있어서 KTX 문제가 어느 정도 정책이 해결됐으면 같은 교통수단이니까 이제 화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항공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줄 수도 있겠고, 잘 해결됐으면 긍정적으로 줄 거고, 잘못 해결되면 부정적으로 주겠죠. 자, 그 다음 정책 혁신가라는 말이 나와.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지금 정책 혁신가가 뭡니까? 이것만 알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겠죠. 봐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 영어만 잘 알면 되는데, 우리 혹시 우리 쌤들 전태일 씨 알아? 이런 분들이 노동 문제를 노동 문제의 정책이라는 것을 해결하게끔 만든 거의 소위 말하는 혁신가죠. 그렇죠? 정책 혁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혁신가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이 직장 내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거 있을 때도 그때 장관이었던 이를테면 강금실 장관과 그때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만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정책 혁신가라고 부른다. 정책창에 다치면 금방 알겠죠. 우리 보니까 어떨 때 다치냐. 당연히 정책 참여자들의 관심 주제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다쳐야 되겠죠. 해결됐는데. 그 다음 정책 참여자들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아까 해결책 자체가 좀 암울하면 자 다시 반지하면 해결책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다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언급도 잘 안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정체적 쭉 의미였고 의 정도는 거기 228페이지 보면 쓰레기통 모형과 관련성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메이의 이론은 정책 의제 성과 과정 모형에서 메이는 이런 거였어요. 누구랑 거의 똑같은데 아까 콜과 롤스의 이 네 가지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 거기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자, 외부 접근, 내부 접근, 동원 이것까지 이야기했잖아. 근데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했네. 거기 봅시다. 우리가 외부 접근은 아까 사회에서 요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 의제 설정 주도자가 사회 민간이 되겠죠. 그 다음 사람들도 관심도 높다고 그랬죠. 그럴 땐 내부 접근. 자, 그 다음 외부 아까 자기가 어떤 부분이냐. 이를테면 아까 구매 사업 하는 사람이야. 구매 사업. 브로커야. 구매 사업. 또는 이를테면 만약에 미국 같으면 총기 규제하려고 그럴 때 총포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몰래 접근해서 그걸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내부 접근이야. 그러니까 민간에서 일단 일어나는 거고 그럴 때 뭐 한다? 물론 관심 낮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우리가 구매 사업 할 때 전투기 구매 사업 할 때 우리 관심 있어요? 관심 없잖아. 그럴 땐 내부 접근이고. 근데 대중에도 높고 의제 설정 주도자도 정부야. 그렇죠? 근데 관심도 높아. 그럴 때는 거기 뭘 한다? 공고화를 한다. 공고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정권을 뭐 한다. 좀 더 지지율도 높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공고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왜 이 대중의 관심 적고 정부가 주도할 때 동원령 아까 봤었죠? 관심이 적으니까 어때요? 아까 산하제한 같은 관심 적으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PR도 하고 둘만 잘 기르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것들이 동원형이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예습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안 풀어봤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